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피난민이 유입할 경우 선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보 참 고약하네요. 만약 일본 열도가 침몰해서 피난민이 유입될 경우 한국 정부가 선별적으로 대응한다면 좋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선거에 투입하기로 해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원색 비방해서만이 아닙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는 법 때문입니다. 후보는 막말, 참모는 막짓. 자유당이 마시가더니 자해당이 돼버렸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사유화 정황이 짙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로 하여금 774억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 592억의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구속 기소되기 전 영장심사 때 박근혜가 아버지 타령을 했다지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다 잃고 어린 두 동생과 같이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광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다시 나섰습니다. 안희정 캠프 의원 멘토 단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캠프와 사사건건 각을 세웠고 또 문재인 후보의 양념 발언에 분개하면서 탈당설이 나돌았던 박영선 의원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삼고초려 끝에 대통령 선거 전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했다며 운을 뗀 박영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입니다. 용서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왜냐면요. 첫째, 그 양념 발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 후보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후보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납득하셨습니다. 사과도 하시고. 네, 사과는 뭐 공개적으로 이미 하셨죠. 그러나 예. 저는 그런 공개적 사과보다는 후보가 진심으로 이것을 느끼기를 바랬었는데요. 예. 제가 금요일 저녁 만찬 때 2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확실하게 네. 용서했다. 지금 뭐 조금의 저 시간차도 없이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지금은 확실하게 용서하셨다고 했지만 솔직히 고민은 많으셨잖아요. 상당히 깊으셨잖아요. 수없이
당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그 정도까지 고민이 깊으셨던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돌릴 만큼 그래서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는 직을 할 만큼 마음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그 후보의 절실한 요구였었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의 그럼 이 절실한 요구 어떤 요구냐? 다음번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고 예. 이 압도적 승리의 힘으로 국가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다음번 대통령이 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울림이 있었고요. 그러한 말씀에 제가 뭐라고 화답을 드렸냐면 예. 재벌개혁이나 검찰개혁, 제가 꾸준히 그동안 외쳐왔던 13년 동안 외쳐왔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국민 통합의 힘이 필요하다. 통합의 힘 없이는 개혁할 수 없는데 문재인 후보께서 통합정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통합정부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네, 예. 그랬는데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찬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는 부산입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홍준표 후보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아성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고향이고요. 문재인 후보 역시 정치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 부산에서 당선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춘 의원께서는 PK 지역에 지금 지역구를 두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또 PK 지역에 공을 들이신 분인데 문재인 후보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한 40%가 채 안 됐습니다. 지지도가. 예. 본인이 출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과반수 이상 지지를 얻었죠. 예. 이번에는 그 거꾸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87년 대선 때 예. 부산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셨어요. 예.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 같으면 적어도 87년 대선 때 Y에서 득표 한 52.8% 정도를 했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득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도 모두 고등학교 부산에서 나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PK 민심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요. 예, 예. 그리고 어느 한 정당이 독점적으로 과거처럼 한 3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만큼은 문재인 후보가 이 PK 지역에서는 분명히 우위를 차지할 거다. 왜요? 그게 시리의 흐름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 좀 다른 영남 지역과는 달리 이 상황은 아니다. 예. 현재의 보수 세력이 보여줬던 그런 무능함이라든지 도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또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시대적 자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힘들이 꼭 문재인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 이번만큼은 야당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점들에서 저는 그것이 확실하게 가능한 후보로 보이는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라디오 토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때 부인까지 같이 채용되게 했던 1+1 채용 의혹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논문 실적도 미흡하고 서울대 교수들도 반대한 김미경 교수를 정년 보장까지 지시한 인물이 안철수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SBS 라디오 스튜디오로 갑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나온 안철수 후보 측 김철근 대변인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 김병욱 대변인의 토론입니다. 또 다른 것은 역시 이제 김미경 의원 김미경 교수님이죠. 그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도 이제 많은 설명을 내놨었지만 여전히 결국은 이제 안철수 당시 이제 교수를 영입하기 위한 그런 이제 특혜 채용이 아니었냐 이런 논란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이제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한 게 네. 그 4월 19일 날 공개 채용 공모가 났는데 3월 30일 날 그 관련 서류를 작성한 거 그렇죠. 아니냐 예. 이런 얘기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밝힌 거에 의하면은 3월 11일 날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이제 확보하는 그 서류를 그 서울대학 본부에 보냅니다. 네. 그리고 3월 17일 날 본부에서 승인이 나고요. 그 17일 이후서부터 4월 19일 날 그 공모할 때까지 사실은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김미경 교수한테. 그럼 특혜 채용이 전혀 아니다. 특혜 채용이 아니고 특별 채용인 겁니다. 특별 채용이다. 네, 특별 채용인 거고 그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서 관련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4월 19일 날 공개 모집이 나면서 응시했고 그다음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채용이 되게 된 건데 2012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그 서울대학 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네.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특별 채용과 특혜 채용은 다른 거죠. 그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실력으로 스카우트된 거하고 예. 예. 특별히 권력을 이용해서 채용된 거하고는 다른 문제지 않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김병우 의원님. 네, 저희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우리 교문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특별 채용이라 그러면은 해당 과의 교수님들이 웰컴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 우리 김미경 교수님께서 서울대 법대 쪽으로 어플라이를 했어요. 네. 법대 교수들이 반대하니까 그다음에 의대 쪽으로 어플라이를 하고 또 의대가 반대를 하니까 생명공학 파트에서 또 어플라이를 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 채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특정과 특정 교수님들이 찬성 뭐 대부분 찬성을 해서 모셔와야 되는데 네. 이런저런 과에 지원을 한 걸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에 어플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를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뗍니다. 네. 뭐 주민등록번호나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그거를 미리 떼놓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네. 어디 회사를 옮기든지 지원을 할 때. 근데 우리 김미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날짜를 제대로 아셨는지 한 달 거의 전에 서류를 다 떼놓고 작성을 하고 떼놓고 있고 그 날짜가 또 안철수 교수가 지원하는 날짜랑 거의 하루 차이가 나거나 같은 날짜예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1+1의 의혹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네.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특혜와 반칙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아직은 해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미경 교수 의혹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혼자 말을 바꾸고 자신의 뜻에 따라 당론을 바꾸라고 하는 게 무슨 민주적 절차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질타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박광훈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이용호 국민의당 선대위 TV 토론단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임대 분양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그런 가구 일체를 한 15점을 1,000만 원에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무슨 말이 바뀐 것처럼 얘기되는데 정확하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한 부분이 있지만 처음부터 50만 원이라고 했던 것은 15점 정도를 중고 가구니까요. 1,0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래 한 점 정도에 뭐 50만 원 정도 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엄청나게 고가 가구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메이드 차이나고 임대분양 사무소에 무슨 그런 고가 가구가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2012년도에도 어느 방송에서 뭡니까 소파 가지고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참 이거는 전파의 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런 어떤 방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후보에게 핵심적으로 문제를 지적할 만한 사안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부풀리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집에 소파 사게 된다면 예.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원씩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 문재인 후보는 양산으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마치고 양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예. 가구를 여러 개를 구입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하자면 2012년 때는 그게 이제 고간이 아니냐 문제였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좀 번진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2012년 최초 해명, 이 의자는 50만 원짜리 내가 발품 팔아서 구한 거다란 해명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발품 팔았다는 표현은 말이죠. 예. 자, 뭔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싼 물건이 어디 있나 없나 이렇게 알아봤다는 그런 표현이죠. 발품 내가 걸어다니고 한 것도 물론 다 들어가지만 그게 결국 그 지인으로부터 그 가구를 이제 임대분양사무소에 있는 가구를 인수를 했는데 유효하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발품 팔았다는 것은. 정치인의 아내들은 의정활동의 일부를 감당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명경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빚어진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국민들의 엄격한 눈높이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아마 여전히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는 그런 것이 미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문 후보 측에 몇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 후보 측에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걸 수용하든 않든 간에 그나마 우리 이 쪽에서는 잘못된 것은 그래도 사과하는 모습 비해서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민의당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민영삼 언론 담당 특보. 과거 자신의 여성 비하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되레 내가 사과받아야 할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나댄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지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 안철수 후보 선대에 들어가시고 아주 그 논란의 중심에 좀 서셨는데 네. 첫 질문부터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여사에 네. 대해서 좀 막말도 좀 하시고 종편 출연이 거부된 인사를 이렇게 영입해도 되느냐 이런 비판이 실제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먼저 사실관계에 있어서요. 네. 그게 막말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문재인 후보 부인이 나댄다. 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1월 달에 3개월 전에 있었던 모든 제 발언을 앞뒤 잘라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한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미 3개월 전에 검찰에 그 가짜 뉴스를 만든 제작자와 유포한 사람들을 현재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짜깁기를 해서 이제 붙여버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가짜 뉴스여가지고 제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관계에서부터 틀린 완전 그 네거티브 공세입니다. 그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말은 하셨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후보 부인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은 적극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 사투리로 표현해서 좀 나댄다, 설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김정숙 여사이다. 이렇게 발언한 게 전문입니다. 그렇게 발언하셨군요. 제가 이게 무슨 김정숙 여사가 나댄다고 한 겁니까? 나댄다고 설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과거에 그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라든지 이순자 여사 우리 50 때 어디 갔습니까? 그랬었죠. 석사 박사 위에 육사 있고 육사 위에 보안사 있고 보안사 위에 여사 있다. 할 정도 이순자 여사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이 얼마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내 PR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내 PR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토론, 문안토론.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문재인이 광화문에서 유세를 시작하자 국민 여러분이 광장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대통령시대 저 문재인이 열겠습니다. 광화문 유세? 또 어디서 동원했습니까? 동원이요? 저는 렌터카 같은 걸로 동원하는 그런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나저나 안 후보님, 국회의원직 사퇴하셨죠? 근데 이번 선거 배색이 짙으시던데 한동안 뭐 하시게요? 아, 혹시 다른 대학 교수로 가시게요? 가만있자 거기 가실 때도 1+1으로 파트 치실 겁니까? 저는 실력이 빼걸리기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취업비리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사정없이 사정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정말 그대로만 하시면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실 겁니다. 제 공약이 너무 파격적이지요? 정말 참신하지요? 그게 아니고요. 안 후보님, 검찰에 셀프 출두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취업비리라면 부인의 취업비리도 말씀하시는 걸 텐데 부부 동반 모임은 들어봤어도 부부 동반 출두는 신뢰가 있던가요? 우리 캠프에 나대지 말라는 유행어를 만든 민영삼이 들어왔습니다. 나대지 마십시오. 아, 안 후보님 좀 신중하시죠. 그렇게 나대기 싫어서 대선 포스터에 당명을 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혁신이란 겁니다. 당신 캠프에는 이런 홍보 전문가가 있습니까? 네, 그런 홍보 전문가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당 이름 지우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다니 저희는 그럴 엄두를 낼 생각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구걸하는 사람 비하하는 겁니까? 지난 정부 권력 서열 넘버2로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든 책임을 못 느낍니까? 딸 재산 의혹이나 해소하십시오. 대선 후보 등록하면서 재산 내역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딸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들 특혜 취업 의혹이나 밝히세요.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어째서 민생과 무관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발상이 과연 온당합니까? 뭐 안 후보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참모들은 대체 뭐 한답니까? 아, 다들 장 보러 갔나요? 지금 우리 참모들 비하시는 겁니까? 참모들이 그러대요. 우리가 몸종이냐? 우리 비하하지 말라고요. 사회자! 네. 십새끼야! 문재인이는 날 쓸 건지 말 건지, 이젠 예스 오와 노로 대답해야 한다고 봐요. 아이고, 이님, 정계에 은퇴하신 건 아닌가 보네요. 똥보, 너는 내가 여기 말고는 불러주는 데가 추워도 없는 줄 알아? 이 새끼 나를 아주 완전히 호구로 본다고 봐요. 아니, 아직도 이님을 불러주는 데가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나를 다시 모셔가려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던데, 아이, 씨발, 돌아가면은 비례대표 다시 안 주나? 얼마 전까지 저한테 치근덕거리시더니, 이번엔 문재인입니까? 너 하는 거 보니까, 대세는 문재인이 한테 기울었다고 봐요. 내가 이런 건 또 귀신같이 알아내잖니. 게다가 문재인이는 광화문을 꽉 채웠더만. 너도 명색이 대선 후보인데, 광화문 유세 때 기자들이나 몇 명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앉아있대. 야, 너 대통령 선거에 나왔냐? 한국기자협회장 선거에 나왔냐? 영감님, 분수를 하십시오. 문재인이가 사실 홍석현 영입하고 싶었는데 혼자 오면 쓸쓸하니까 겉절이로 껴주는 거 아닙니까? 카이 씨발, 꼬박꼬박 말대꾸야. 야, 너 여론조사에서 왜 순위가 계속 떨어지는 줄 알아? 의혹에 의혹이 더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또 뭐? 예, 발기부전약 하면 뭐가 있지? 알려지기로는 비아그라, 88정, 이런 거 아닌가요? 이 새끼, 네가 빠삭하구나. 사실 최고의 전문가는 소비자지. 최고의 소비자, 다량 구매자, 슈퍼 컨슈머. 야, 또 뭐? 너 비아그라 만드는 한국 화이자로부터 감사패 안 받았냐? 그만하세요 좀. 자, 문제 내주시죠.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부통령이 방한했다고 봐요. 그런데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한반도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랬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미국도 정권 교체 분위기를 읽은 것 같다 이런 얘기라고 봐요. 자, 오늘의 문제는 방한한 미국 부통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맞히는 거지. 예, 정답. 네, 문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정답은 바이든. 한심합니다. 그 사람은 옛날 부통령입니다. 정답은 백악관 실세 쿠슈너. 쿠슈너는 트럼프 사위죠.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 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이승준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죠? 네네네. 예. 자, 리얼미터가 지난 주말에 많은 일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MBN 매일경제와 함께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 파트너를 바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쿠키뉴스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집계에서 문재인 후보가 10%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44.8%, 안 후보가 31.3%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근데 이게 좀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17일자 조간이나 아니면 16일자 SBS 여론조사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약간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후보가 약간 정체되거나 좀 감소하고 돼 있고 중앙일보 여론조사만 빼고 나머지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예. 지난번 TV 토론이 악재로
작용한 셈이군요. 안철수 네, 후보에게. 그렇죠. 네. 정정하면 쿠키뉴스가 아니라 CBS 의뢰로 했고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 TV 토론, 그다음에 유치원, 그다음에 김미경 의혹 1+1 채용 요 관련해서 해명들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해명들만 나오고 지금 계속 헛발질하는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은 더 격차가 벌어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승준 기자님 보시기에 이외 국민의당은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될까요? 일단 인력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수가 별로 없어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17일날 이제 공식 선거운동 첫 시작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별 유세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7080 유세단을 경로당을 찾아가거나 김병관 의원 같은 젊은 의원들이 2030 유세단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접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민주당 시스템이나 그동안 또 문 후보가 일찍 준비해왔던 게 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조금 원래도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급조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해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김미경 교수 서울대 채용 관련해서 그 16일 날 국민의당에 어떤 논평을 내놨냐면 퀴리 부인한테까지도 의혹을 제기할 거라고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이 당의 내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런 해명과 아무리 이렇게 선거라고 여러 가지 응급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금도라는 게 있는데 퀴리 부인을 연결시킨 건 좀 엉뚱한 해명이고요. 1+1 채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사실 물타기로밖에 안 보이고요. 네. 제대로 된 물타기도 아니고요, 사실. 네. 퀴리 부인. 이거 정말 명언급 해명인데 이제 또 뭐 온갖 그 검증의 어떤 칼날이 드리워질 텐데 국민의당 이거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명할 경우에는 뭐 하나도 클리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아니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취재가 됐습니까?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요. 네. 결정적인 데 쓰려고 하는지 아직 안 꺼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건 뭐 저희도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 또 뭐 지금 썬데이 저널 있죠? 그 최순실 게이트를 예견하다시피 한 미국의 그 썬데이 저널.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오는 한국어 신문. 예. 그렇죠. 네. 오늘 또 어떤 기사를 냈냐면 안랩 미주법인이 그 딸의 스탠포드 학교와 30분 거리라고 하네요. 그런데 네, 안랩이 해외에 있는 지사가 미국과 중국과 일본인데 유일하게 이 법인만 적자라고 합니다. 네. 썬데이저널에서는 이 정도 사실만 전달했는데요. 이제 이 미주 법인이 왜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제 뭐 기자의 관측이라는 거는 어쨌든 딸과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명확히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안 후보 캠프 쪽에서.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미주지사를 둔 것은 딸의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네. 아이고야 그렇군요. 이게 뭐 산 넘어 산인데 지금 이렇게 다시 틈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라면 좁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우선 헛발질한 것들을 백업을 하거나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해명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뭐 포스터까지도 물론 네거티브 효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포스터까지도 왜 그런 포스터 나왔냐 이런 지금 질문들도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요. 뭐 설명도 없고 정당 이름도 없고 그냥 안철수 하면서 V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드는. 그래서 V3를 홍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17일날 이제 이 광고 천재 이재석 씨 있죠. 이분이 이제 자문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이제 뭐 한겨레 신문도 인터뷰하고 했는데 이제 이재석 씨 얘기는 원래 광고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 이제 경선 사진을 쓰라고 자기가 자문 정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정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에서 논평을 낸 걸 보면 포토샵을 안 했다고 했는데 머리 가르마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포토샵을 안 했다는 건 왜 거짓말이야. 이런 식의 뭐 깨알 같은 디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2, 3위를 바꿔야 사실은 1위와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길을 쓰겠군요.
네, 지금 이제 홍찍문이라고 하죠. 예,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제일 경계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홍준표를 찍으면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자꾸 내려고 하고 있어요. 홍찍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2012년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대변인이었던 분이 바로 금태섭 전 검사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예. 뭐, 안철수 후보와는 지금 갈라진 사이고요. 갈라진 사이고요. 예, 책도 내서 그 안 후보의 뭐 폐쇄성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그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등을 돌린 사이인데, 그렇다면은 금태섭 의원하고는 현재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일 테고, 대선 국면이니까. 꽤 됐죠, 뭐, 그리고, 네. 자, 근데 금태섭 의원이 뭐라고 또 한마디 했네요? 예,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지난 TV 대선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질문했죠.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2014년 3월에 전격적으로 합당을 했잖아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할 때 정강정책을 만들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6.15와 14를 삭제했다. 안철수 후보가 삭제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고,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그거는 실무선에서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금태섭 의원은 대변인이었습니다. 안 후보 쪽. 네, 그래서 핵심이었고요. 제가 그때 국회 출입할 때였고 그 논란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 의원의 얘기는 당연히 이거는 실무선에서 논의 문제가 아니라 안 의원에게 정강정책을 만들 때 보고하고 다 공유를 했다. 근데 이걸 실무진에게 잘못을 돌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고요. 생각이 바뀌었다면 생각이 바뀐 것을 해명하거나 아니면은 실무자 잘못을 돌리지 말고 제대로 해명해라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예. 참 이거 갈수록 태산이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과거에 보좌진 비서진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뭐 20명 넘게 바뀌었다고 하죠. 보좌진들이. 그리고 뭐 안 후보 옆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도 꽤 되고요. 저도 기억을 해보니 좀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제 기업인 특유의 어떤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거진 게 뭐 비서진 갑질 논란까지 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뭐 지지율 마이너스 되는데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참 이거원.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뭐 따로 연락을 한다든지 뭐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뭐 좀 달래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뭐 보좌관들이 뭐 심지어 현직 보좌관까지, 아니 그거는 애교였다. 김미경 교수가 시킨 거 지금 보도된 거는 애교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면은 아이고 저분이 청와대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지 않겠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보이죠. 물론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 그 보좌진들이나 아니면 의원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일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거 기업인의 행태 그리고 새정치와는 좀 이미지가 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합니다. 특히 갑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요 몇 년 사이에 아주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나 분노를 자아내는 사안이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안철수 후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문재인 캠프에 그 박영선 의원이 합류를 했는데, 아이고 뭐 불구대척의 원수 같은 사이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박영선. 어떻게 이렇게 또 봉합이 됐는지 이것도 상당히 좀 대조됐는데요. 네. 이 문 후보가 사실 이제 경선 이후에 후보 확정 뒤에 뭐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점을 캐치했는지 박영선 의원에게 직접 만나서 도와달라고 상고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선대위 합류, 그동안 사실 선대위 합류안의 만회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합류하면서 박영선 의원이 결국 친한 인사가 김종인 의원이잖아요. 김종인 의원이고 김종인 의원을 만나서 도와달라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뭐 답을 들었습니까? 네, 뭐 명확한 답을 얻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박영선 의원이랑 또 김종인 의원과 아주 가까운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문 후보를 돕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측하기로는 김종인 후보가 대놓고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해놓은 것도 있고요. 네. 아이고 돌고 돌아 이렇게 또 그렇죠. 다시 오셨군요. 네. 어쨌든 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것만 해도
민주당이나 문 후보 입장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영선 의원 같은나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지금 전망이 되고요. 예. 하여튼 뭐 박영선 의원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하여간 이 문캠프는 어째 호재만 있는 것 같아서 그 국면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이 양반은 뭐냐 하루에 하나씩 폭탄 발언을 합니까? 뭐 세월호 3년 우려 먹었으면 됐다 이런 말을 하더니 보수가 못 이기면 한강에 빠져 죽어야. 예전에 생각나십니까? 2000년 총선 때 민국당의 그 김광일 최고위원이 이번에 잘 안 되면은 다 같이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 네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런 비슷한 말을 또 했네요. 네. 지금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성상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에 거의 뭐 생각의 흐름처럼 글을 쓰고 계세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새누리당 출신의 정치인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는 건 처음 봤는데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믿을 건 SNS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되게 같은 지금 전략이죠. 아니 SNS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막말일지 독설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이번 선거는 복잡하지 않다. 진보 좌파 셋에 보수우파 하나. 그래서 보수우파들이 못 이기면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자의를 찍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이 양반은 앞으로도 아마 토론회든 이런 거에서 계속 이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요. 이제 뭐 세탁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끄집어내겠죠. 네. 아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통화 내용도 뭐 공개했어요? 네, 뭐 반기문 총장이 떠나기 전에 자기한테 잘 부탁한다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했는지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본인 뭐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뭐 의례적인 인사겠죠. 했다면은.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집권하면 반기문 총장에게 대북 외교정책 자문을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구 말도 안 듣는 분이 이게 뭐 자문을 듣겠다는 말이 더 재밌네요. 네. 아니 바른정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승민 후보 이제 중도에 사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출마부터 사퇴가 나온다는 게 좋지 않은데 이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이죠. 이정구 의원이 16일 기자들과 만난 점심자리에서 유 후보의 사퇴를 시사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약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얼마 전에 모였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보 등록증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좀 그래도 시작하면서 재뿌리는 거 아니지 않냐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하지만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사퇴 시점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또 이제 판을 짜보겠다는 거죠.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이랑 손을 잡아서 뭐 반문연대 또는 비문연대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집권 가능성을 높여보겠다는 약간 구상인데요.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이거 강력히 선을 긋고 있고요. 유 후보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계속 완주를 해야 어쨌든 TK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자기가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에서 먹어줄 수 있는 보수의 대안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선거 포스터에도 사실 보수의 새 희망이라는 말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리고 배신이 아니라 소신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수도권에서 먹어주지. 토론회 같은 경우도 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잘했다고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이거 만약에 근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연대를 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양보하는 일 어떻게 그게 상정이 됩니까? 뭐 정치는 항상 뭐 박지원 대표가 항상 쓰는 표현이지만 생물이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안 후보 캠프 쪽에서 이 전략은 사실상 손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자기 지지율 같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 보수로 찍히게 되는 순간 또 지지율이 어떻게 빠질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 또 대구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민심이 변할지도 모르고요. 현재로서는 대구에서 앞서고 있잖아요. 근데 바른정당가 손잡는다고 했을 때 이 지지율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동정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심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자정부터 경기 고양시의 철도 차량기지 방문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오전 8시에 여의도에서 출근 인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유세하면서 결국 이제 슬로건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의 어쨌든 입장을 강조하면서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특히 뭐 슈퍼우먼 방지법 같이 육아 관련된 공약들은 좀 반응이 좋거든요. 실제 육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심 후보 쪽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격차가 줄어들 경우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단일화나 뭐 양보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 후보 같은 경우 어쨌든 이번에서 완주를 통해서 정의당의 입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제시하는 메시지가 심상정을 찍는 만큼 한국 사회가 개혁된다. 어쨌든 진보 정당이니까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완주를 하려고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이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돌아다녔네요. 네. 자, 국민들 5월 9일에 어떤 선택을 할지 벌써부터 주목됩니다. 자, 이승준 기자님, 뭐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겨레도 비상체제지요? 네, 거의 뭐 지금 정신없이 식사도 할까 말까 이런 상황 들어가고 있고요. 또 현장 취재 기자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요새 후보도 비를 맞고 뭐 기자들도 비를 맞고 나온 분도 다시 비 맞으면서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현장 분위기는 아주 뜨겁다고 지금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세요? 나도 현장 나가고 싶은데 뭐 이런. 사실 기자는 현장에 있을 때 제일 기분이 또 좋고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가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 정치바도 담당을 잘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이승준 기자님은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문자당 정호희 대표 만나는 날입니다. 자,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4월 중순 지났습니다. 세월호 3주기도 지났고 이제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시계가 향할 텐데, 우리 정호희 대표님은 지지할 후보 결정하셨습니까? 못 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어떻습니까? 저기요, 제가 문자당 대표 아닙니까? 우리 당을 놔두고 어디를 지지하겠습니까? 아니, 그 혹시 설탕할 때 당, 제1제당 할 때 문자당 아닙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 당이 무슨 당인지 전략적 모호성을 띄어서 밝히지 않는다? 아니,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진짜 지지 후보를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 좌우지간 좀 그러네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남겨두고 마음을 정하고 우리 문자당의 몰표를 지지 후보에게 주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부터 이제 순위를 정해서 안 찍을 후보 셋 한번 골라주시죠. 또 말리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현재로서요? 언급할 가치도 없는 홍. 일단 빼고.
유승민 후보를 참 찍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도 꽤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뭐 한 달 전에 페이스북에 밝혔는데, 예. 사드 문제에 대한 저런 수구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표를 주는 것은 그야말로 좀 자존심 상해서 지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가나다 순에 따라서 문재인 심상정만 남았군요. 다른 후보도 있긴 있죠. 15명이나 되는데. 그렇죠. 예. 아이고, 그분들을 제가 무시한 건 아니었는데. 나머지 3명 뺐으니까 나머지 12명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호희 대표님하고 나눌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맞죠? 네,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노동 이야기가 원래 제 나와바리잖아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 업계 전문 용어로. 업계 전문 용어로. 이한배 기자가 워낙 이 나와바리 침범이 심해서.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나와바리 조정을 하고. 또 우리 김 PD가 권유한. 끝장 토론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술 먹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4차 산업혁명이 워낙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뭐 장밋빛 미래인지 아니면 또 다른 헬조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들도 보면 빠짐없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TV 토론해 보니까 홍준표 후보 빼놓고는 마지막 발언할 때 빠짐없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디지털 특고하고 산업 4.0 독일입니다. 독일의 산업 4.0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디지털 러다이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고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러다이트. 그리고 노동 4.0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면은 아주 많은 걸 건져갈 것 같은데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우리 대장금 보면서 울었던 그 감수성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출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장금 얘기 나오면. 먼저 그 주요 후보들 15명 후보 전부를 언급할 수는 없고 5명 주요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 관련 공약입니다.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중소기업 벤처부를 신설하겠다. IT 업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기술교육 및 재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홍준표 후보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새만금 4차 산업혁명 전진 기지화하겠다. 아이고, 좀 낡아 보이네. 일단 제가 뭐 개발한다. 토고는 전반적으로 좀 수소에너지 중심 도시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민간 기업 통해서 20조 원 펀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요건 미리 평가를 하고 갈게요. 이거는 사실 이름만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붙인 거지. 내용은 그냥 지역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평가할 가치가 없어서 미리 제껴놓는다. 무슨 4차 산업혁명 아이콘으로 아무래도 뭐 IT CEO 출신이니까 안철수 후보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에 이제 집중하죠. 재교육을 위해서 IT 이제 10만 명을 육성하겠다. IT와 R&D 예산을 통합하겠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유승민 후보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정부부처 개편. 그다음에 10년 임기를 보장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또 창업 중심 중소기업부를 승격시키겠다. 그런 건데 여기까지 일단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홍준표는 일단 제끼고요. 특징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독일식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또 격렬하게 대립하잖아요.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민간이 무조건 주도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유승민 후보 역시 보면 교육과 정부 직제, 정부 제도 개편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데 예. 눈에 띄는 것이 심상정 후보입니다. 뭐 홍준표를 포함해도 마찬가지인데 네 후보가 마찬가지로 성장 위주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심상정 후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하면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소수에게 전유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공약들은 대충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소수 독점이 아닌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 그래서 기본소득제와 같은 공유자산을 조성해야 한다. 예.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 상태에서 어떤 정도의 호응이나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를 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한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한 건 분명한데 예. 이것이 과연 혁명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지 또는 그것이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언제 우리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겪었는지 그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벌써 4차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모르죠. 많습니다. 뭐 좀 있으면 6차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예.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일자리는 없어져요. 이것은 뭐 4차든 5차든 6차든 마찬가지고요. 일자리는 없어진다.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고용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고용연구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IT 기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분야의 비중을 한번 쭉 뽑았는데 2016년 현재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죠? 올해가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16.5%가 지금도 대체 가능하답니다. 기계로. 그리고 2020년이 되면 41.3%가 대체 가능하고 2025년이 되면 70%가 대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놨어요. 근데 문제는 대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뭐 사람 죽이자는 이야기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걸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또 사회적 분위기, 제도 이런 걸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최근에 서울대학교가 그 첨단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물론 뭐 서울대를 욕하는 거 아니고요. 정년퇴직을 통한 자연 감소가 되면 그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첨단 경비 시스템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것이 있고요. 이건 당연히 일자리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미 줄줄이. 그리고 최근 좀 고급 아파트들에 보면 이 첨단 그 경비 시스템들 도입하고 여기는 참 무자비합니다. 수십 명, 100명 가까이를 한꺼번에 해고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또 우리 또 사회적 성숙도가 또 있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아파트 주민총회도 하고 심지어 뭐 법원까지 가서 그걸 막아내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대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예. 그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특정 독점 기업에게 속하는 것이냐, 그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람의 삶은 어떤 형태로 변모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노동의 역사를 아주 짧게 살펴볼게요. 예. 거창하죠. 예. 짧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 노예 노동이 있었죠, 노예 노동. 예. 그 다음에 농노, 중세 농노들의 노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임금 노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노동의 성격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바뀌어요. 근데 뭐, 한 달 일하고 노란 월급 봉투 받아서 찐빵 사들고 귀가하던 옛날의 가장. 이런 모습이 지금 없잖아요. 월급날 되면 통장을 스치우는, 돈은 지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다니잖아. 그런 것이고, 비정규 노동자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해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특수고용 노동자가 일반화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부스러기 이윤을 위해서 가외 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 디지털 특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발적 노동이 있습니다. 자발적 노동. 용어가 이제 아직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만든 용어인데 예. 비인지 노동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대가 없는 노동을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가 없는 노동. 예를 들어 구글 주소 단축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가끔 가다가 당신은 로봇입니다. 로봇입니까? 라는 물음이 나와요. 예. 이건 이제 스팸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예컨대 자동차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세요. 예. 왜냐하면 로봇이 아님을 입증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인지 기능 인공지능을 키워주는 겁니다. 예. 인공지능이 이른바 자기 능력,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은 수억, 수십억의 빅데이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차입니다라고. 결국은 구글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키워주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캡차라는 게 있습니다. 리캡차. 지금 좀 다른 방식으로 쓰입니다만 이거 역시 스팸 방지 용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초기에는 숫자를 이렇게 일그릇대로 놓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다가 근데 보안 문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중세 고문서를 그래픽으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기계는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그걸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고문서가 수억 명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 컨텐츠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사실 중세 고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란 말이죠. 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성서 같은 거 그렇겠죠, 그죠? 예, 뭐 그 고문서까지는 아닌데 그 60년대, 70년대 문헌을 PDF로 만드는 일.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이 복사기에 올려놨는데 복사기에서 한번 쫙 그렇게 스캔이 되면서 딱 들었더니 이 열과 함께 산화가 된 거예요, 종이가. 종이가 산화가 됐어.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든 노동을 수억, 수십억이 매일같이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비인지 노동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가없는 노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유라고도. 공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대선 후보 공약 중에 심상중 후보가 핵심을 찍어주었다. 성과가 소수에게 전유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죠? 성과가 소수에게 전유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기준과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 서너 차례 말씀드렸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로 비춰져서 그런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생산의 사회화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고유한 모순이 점점 그리고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외노동뿐만 아니라 부스러기 이윤을 위한 가외노동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기업에 성과를 돌려주는 노동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 이들의 그 사회적 노동의 성과, 수억 명의 사회적 노동의 성과물을 이들 독점 기업들이 전유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생산과 누가 그것을 성과를 소유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소비 문제가 있어요. 소비 문제. 생산과 소비. 유명한 이야기 80년대입니다. 공장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과 노조위원장이 이제 같이 현장에 갔답니다. 그 로봇들이 막 조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포드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로봇이 노동자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노조는 굉장히 약해질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로봇이 자동차를 구매하지는 못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이미 30년 전 이야기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돌아다닐 거라는 말입니다. 조만간. 구매력의 문제가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기술도 발전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뭐예요? 상품이 판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팔리면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국가적, 사회적, 그 다음에 기업, 개인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망해버리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독일 이야기입니다. 네. 독일 산업 4.0은 어떤 거를 도입을 했나 하면 제조 분야에서 공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아예 만들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유 플랫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유 차원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것을 사회적 시장 경제 강화라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주도로 이렇게만 하면 전 사회의 성과가 개인 기업에게 독점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역시 노동조합 총연맹과 노동부가 독일 노동부가 되겠죠. 이 노동 4.0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노동 1.0 18세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1차였어? 뭐 이러면 할 말 없는데 18세기 1차 산업혁명 노동 2.0은 19세기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도입된 시기, 그다음에 노동 3.0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드 자동차 시대 이런 것이고요. 예. 노동 4.0은 산업 4.5와 같습니다.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그다음에 유연화 이런 시기다 보니까 노동이 굉장히 쉽고 편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참해지기도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산업 4.0 시대의 노동은 시간과 장소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재택근무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우리 표창원 의원인가요? 누가 그 발의를 했죠? 예컨 1과5 카톡 금지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미 우리 이 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퇴근 후에 끊임없이 직장 상사들이 업무 지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카톡 보내가지고. 근데 이것이 아주 일반화돼 버리면 출근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생산성에는 굉장히 높은 의미가 있겠지만 노동자 개개인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종합해서 적어도 독일 노동 4.0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세 가지인데 하나가 모두를 위한 고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 경제로 재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평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죠. 이 로봇이 대부분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뭐 인간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뭐 노동은 더욱더 축소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사회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뭐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 틀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김 PD가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올 텐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저항이 있고요. 또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러다이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러다이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국이 산업혁명 초창기에 기계 파괴 운동을 벌입니다. 숙련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라지니까 기계를 때려 부시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걸 1년 넘게 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뭐 역사적인 그 족적은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법이라는 것이 이들에 의해서 기계 파괴 운동을 주도했던 러다이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70년대 부산항에 컨테이너선이 처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부두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지게차가 뜩 들어와요. 수십 명이 하던 일들을 지게차 혼자 다 해버리네? 글쎄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지게차 수백 대가 지금 그 부산항 앞바다에 빠져 있다. 아이고, 그래요? 노동자들이 지게차 수백 대를 바다에 처박아 버렸답니다. 아이고,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고요. 또 다른 논란인데, 지금 전자개표기, 뭐 더플랜도 있고 영화도 나오고, 전자개표기, 일단 불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2년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도입된 거 아닙니까? 10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일종의 디지털 러다이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방향을 얘기하면요. 첫 번째 노동 존중 산업혁명이 돼야 됩니다.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
앞에 말씀드린 대선 공약들 보면 기업 열심히 잘 키우겠다 성장만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만 있죠. 기계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중심, 사람 중심의 산업혁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방향이고요. 예. 또 하나의 방향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돼요. 공공성.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 때 민영화 반대 투쟁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습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 혁명이라고 얘기한 이 시대를 민영화 중심으로 민간 주도에 뭘 하겠다. 이것도 참 마땅치 않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민영화 만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것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아이고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네요. 우리 앞에. 예. 이거 이제 무섭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지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활용해야죠.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특정 기업이나 자본이나 권력에게 독점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헬이냐 지옥이냐 천당이냐를 가르는 척도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요? 어떤 그 상대방의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배우자상 혹은 뭐 연애상 이거를 AI에 다 집어넣어서 로봇 연인을 만드는 이런 상황. 로봇 연인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죠. 가장 유명한 영화. 허, H.E.R. 허. 네. 거기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 연기로만 등장을 해요. 아이고. 그런데도 여우 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아이고. 혹시 그 여배우가 이영애는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봇이라니까요. 대장금의 이영애. 이렇게 또 막 마지막까지 주시는구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IT 이야기,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부의 국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오픈소스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리눅스나 깃허브 같은 플랫폼, 그 OS 혹은 플랫폼들에서는 저작권 없는 공유하는 거죠. 그런 소프트웨어 운동들이 꽤 있고요. 코포라티비즘이라고 민간 차원의 공유 플랫폼 운동이 있어요. 그것이 협력적 오픈 마켓이라는 것인데 제가 샵 문자당의 대표인데 이 샵을 뒤로 붙여가지고 문자당 샵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말 그대로 샵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생산에서의 노동 존중, 그다음에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 지금 한 30여 군데 정도의 판매자, 생산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품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검증해 주겠죠.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컨대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을 배제하거나 인권을 탄압하거나 이런 업체는 문자당과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혹 그것이 발견되면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이 발견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것이 우리 계약서 핵심이고 첫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 소비라는 것은 소비자가 이것을 구매했을 때 그 구매액의 예컨대 1%나 2%를 진보적인 사회단체에 후원하겠다. 이것이 약정되어 있어요. 회원들도 그걸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쓰면서 사회적 진보에도 기여하는 것. 아직은 굉장히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문자당 샵에서 해보고 싶은 또 하고 있는 일이니까 문자당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아직 우리 문자당이 그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니까요. 몰표 드릴 수 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당 샵, 문자당 샵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문자당입니다. 많은 도움 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띄워드리는데 기침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뿜어버렸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정호희 대표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용민의 축구박스입니다. 이미 인터넷 동영상으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또 듣는다고 그 감동이 줄어들겠습니까? 독일 요하네스 네포묵 고등학교 소녀 합창단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부른 한국 가곡 향수입니다. 검정색 옷을 입은 20여 명의 학생들은 왼쪽 가슴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았고요. 손목에는 노란색 기억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지휘하시는 선생님은 우리 한국 사람. 선생님은 합창단에게 세월호의 아픔을 설명했고 노란 리본의 의미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툰 우리말 솜씨긴 하지만 그 진심과 감동은 하늘을 찌릅니다. 함께 감상하실까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비가 내립니다. 네, 비가 내립니다. 4월에 이렇게 4.16을 정점으로 참 봄날답지 않은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져서 요 몇 년 동안 더욱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말에 꼭지가 돈다 그러나요? 아, 예. 화가 났던 게 예. 그 명색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사람이 예. 그런 말을 했대죠. 3년 동안 많이 해먹었으면 됐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아이고 정말 자유당을 대신해서 제가 사죄 드립니다, 교수님. 그런 말을 버젓이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소설, 세월호 문학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요즘 한국 문학판 한쪽에서는 세월호 문학이라는 개념이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 같아요. 예. 문학평론가 김명인이 김탁환이 쓴 소설, 최근에 나온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중단편 모음집의 해설을 쓰면서 얘기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에 관한 직접적인 문학적 묘사도 물론 포함해서 고통받는 자나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에 대한 자각 등을 이제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우리 문학계의 화두로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월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김탁환의 거짓말이다라는 소설 소개가 합니다. 이 김탁환은 이른바 역사에서 소재를 가져와서 많은 작품들을 쓴 요즘에 주목받는 작가죠. 이순신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불멸도 썼고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서와 갑이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조선마술사 등등 있고요. 또 세월호 관련해서는 조은선 침몰 사건이라고 해서 목격자들이라는 장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쓴 소설만 해도 벌써 3편이죠. 장편 분량으로 해서 목격자들 그리고 거짓말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까지 그러니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세월호와 관련된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4.16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랬던 아주 그 현실에 관한 깊은 참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거짓말이다는 잘 아시겠지만은 김관홍 잠수사 있죠. 아유, 잘 알죠. 예, 제가 또 그 형님하고도 인연이 없지 않고요. 예. 네, 그러시군요. 그 김관홍 잠수사를 모델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공우영, 그러니까 민간 잠수사 여기서 쓰겠습니다만 대장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정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었죠. 물론 1월 달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여기 인물에서는 류창대라고 등장합니다. 이 공우영 잠수사가. 류창대 그 잠수사의 무죄를 탄원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여러 사람들, 이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뿐만 아니고 나경수 씨를 아는, 이 나경수 씨가 김관동 잠수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관련된 기자나 이런 사람, 학생들까지 인터뷰나 여러 형식들 빌어서 쭉 문학적으로 이렇게 조형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소설 읽으면서 읽으신 분이 적지 않을지 압니다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세월호라는 게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대단히 근본적이었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관련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죠. 근데 그 사건에 관한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걸 어떤 식으로든 은폐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배후에서 온갖 음모와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구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나경수, 그러니까 김관홍 잠수사의 그 소설적 모델이라고 했죠. 이 나경수 씨를 민간 잠수사 활동으로 와달라고 부탁한 그 잠수사가 조치벽이라고 여기 등장합니다. 예. 이분이 아르헨티나로 떠나서 쓴 편지의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이분이 쓴 편지가 하고 싶은 말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에게 이 말은 못했는데 지금 하고 싶네.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경수 형 정말 고마워. 내가 맹골 수도로 내려와 달라고 형에게 전화한 이유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이기도 했어. 내가 도착한 4월 17일에 4명 그리고 19일에 4명 그렇게 8명이 전부였으니까. 그땐 여객선 도면도 없었고 조속표도 엉망이었어. 조속표란 그 민물과 썰물의 흐름을 표시하는 표 같습니다. 쉴 곳도 없고 밥도 제때 나오지 않았어. 유속이 엄청나게 빠른데도 엉터리 조속표만 들이밀며 잠수하라고만 하고 미 해군은 유속이 1노트 이상만 되면 잠수하지 않는다는 거 형도 알지. 하지만 그때 우린 유속을 확인하지도 않고 내려가야만 했어. 이유는 간단해. 잠수를 해낼 사람이 후카에 능숙한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이 후카는 잠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줄을 타고 쭉 내려가는 잠수 방법을 의미합니다. 스쿠버를 하는 해경 잠수사들이 처음에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단 얘기를 나중에 들었지. 그 위험을 전부 민간 잠수사인 우리가 떠안았던 거야.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면 어찌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준 이도 아무도 없었다고. 게다가 배 안엔 탈출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가득했어. 하루에 2-3번씩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니까 이러다가 정말 내가 먼저 죽겠더라고. 입수와 출수 시간 기록도 제대로 안 했어. 잠수 체계를 잡고 조속표라도 올바로 정정해달라고 했지만 해경에선 책임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 상대 형님이 오고 또 형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틀이 갖춰졌지. 바지선에선 상대 형님이 우리의 맹토 역할을 해주셨고 또 지금은 형이 나서서 굳은 일을 도맡아하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워. 걱정 마. 창대 형님은 무죄야. 함께 실종자를 찾느라 몸고생 마음고생 한 게 잘못이 아니라면 말이지. 그런데 정말 궁금하긴 하네. 창대 형님이야 당연히 무죄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를 받아야 할, 감방에 쳐넣어야 할 쥐새끼들은 전부 어디로 숨은 거지. 네, 이렇게 끝나는 편지입니다. 네. 이 마지막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를 받아야 할, 감방에 쳐넣어야 할 쥐새끼들은 전부 어디로 갔는가. 그 당시 그 많은 그 관료들, 해수부의 관료들이나 해경의 이 고위 관료들 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몇 명만 그 솜방망이 처벌받았다는 게 전부죠. 이렇게 모든 생업을 뿌리치고 민간 잠수사들이 맹골수도로 갔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 처참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 바지스턴 풍경을 보면은 이게 정말 나란가,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또 그 고통 끝에 많은 사람들을, 희생자들을 인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9명을 끊어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많은 민간 잠수사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인 나경수 씨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이 힘겨워했다 그럽니다.
그런 뭐 가족과의 관계나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럼에도 이 잠수병으로 다 고통을 받는데도 어떤 치료 하나 제대로 해준 사람들이 없고, 제주도의 그 의인을 포함해서 다 그렇겠죠. 국가가 한 게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조작단들을 끌어들여서 온갖 소문들, 정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소문들 퍼뜨립니다. 뭐 시체 한 구당 500만 원씩 받았다는 둥, 이제는 다 돈방석에 앉았을 거라는 둥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정신적 트라우마나 육체적 고통에 더해서 사람들의 눈길까지 견디기가 어려웠겠죠. 그럼 서서히 심신이 힘들어지면서 자기 파괴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이 소설은 그 르포르타주에 가까운데요. 취재에 입각해서 쓴 소설인데 한번 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난감한 순간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법에 따라 잠수사들이 일당을 받긴 했지만 그리 많지 않고 또 장기간 치료를 개인 부담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빌려줄 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따위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화가 났습니다. 쉽게 단념하지 않은 지인들로부터 시신 한 구당 500만 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소리를 또 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 매스컴을 탄 오보는 아무리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사람들 내리에 박히나 봅니다. 500만 원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화를 내는 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멀쩡해 보인다거나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겨도 나라에서 치료해 줄 건데 무슨 치료비 따위가 필요하냐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치료비 지원을 12월 31일로 중단한다기에 병원을 옮겼고 정월부터는 이 병원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전부 제가 부담한다고 설명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1시간 남짓 돈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제 입을 찢고 싶었습니다. 저들에겐 제가 맹골수도에서 거금을 번 잠수사로만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저를 돈으로 보듯 민간 잠수사도 실종자들을 돈으로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너무 화가 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서러웠습니다. 잠수사들이 맹골수도에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구를 한 마리라 부르며 곳곳에 특종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세상에서 민간 잠수사에 대한 소식만 어떻게 쏙 빠졌을까요? 깜깜한 선내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은 전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 말을 잇기가 좀 힘드네요. 이 소설 전체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말살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맞붙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다시 끌어올려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기억과 맞서서 진상이 오롯이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국가란 어찌해야 하는가를 그 방향성을 세월호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기억 투쟁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소설 읽다 보면은 그 선내에 진입해서 학생들을 끌고 나올 때 그 눈물겨운 이 표정들이 아주 여실합니다. 정말 읽어나가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네,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고요. 금요일에 돌아오렴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집들 그리고 기록 문학들이 있습니다. 그 세월호와 관련된 작품들, 기록들 꼼꼼히 짚어가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까지 꼭 하나씩 새겨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인세는 전부 세월호 진상 규명 활동을 위해서 기부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네. 참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나마 이 세상에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자락의 희망이라도 끌어올려야죠. 예.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런 희망마저 못 길어 올린다면은 그 참담한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와 문안토론 퀴즈 정답자를 발표합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해토에서 협찬하는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이 책을 선물해드립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는 세월호와 함께한 시민들의 3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번째 책인데요. 정원선 에세이스트와 나는 꼽사리다의 작가 배영란 작가가 집필했습니다. 세월호 자원봉사자 10여 명의 인터뷰가 실린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함께 선물해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 이용권인데요.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밀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 듣기 평가는 연병이 어느 병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장티푸스인데요. 정답자 옐로우오션님. 부모님과 가족들 마음이 찢어지듯 세월호도 찢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늘 함께 할게요. 옐로우 오션님에게 두모실 펜션 이용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답자 주니어 보드님. 세월호 관련 멘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라도 표현하는 것이 다행이지만 씁쓸함이 남네요. 세월호의 진실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주니어 보드님에게는 머문 밀리지 이용권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문안토론 퀴즈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여성가족부 소관재단을 마치는 거였는데요.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순덕 할머니의 유족은 이 재단에서 보낸 조의금을 돌려보내기도 했죠. 정답은 화해치유재단입니다. 정답자 촛불혁명 완수님. 홍준표가 홍계라는 별명에 이어 홍탁기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써니80님. 아직 세월호에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미안해하고 분노해야 할까요? 김용민 브리핑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제부터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전날 주요 후보들의 이웃의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 광화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 정합 이웃의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이보다 앞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문재인은 호남 사람들을 차별했다.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 이러면서 지역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은 민정수석 비서실장 때 호남 사람들 인사차별했기 때문에 대통령 안 돼야 됩니다.
문재인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엔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지금도 거짓말하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우리 호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어머님이 지금 여수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호남의 사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우리 호남이 발전할 수 있고 인사차별 받지 않고 예산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딱 발각에 내지 않습니까? 이래봬도 제가 제일 똑똑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한 겁니다. 실수할 때 하지 제가 문재인입니까? 자, 이제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순입니다. 촬영지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문재인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양말 행상, 달걀, 보따리 장사하시는 부모님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서민을 아는 사람, 국민의 눈물을 아는 사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서 서민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겠습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 이웃 같은 대통령, 누가 그런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급하게 새 대통령을 뽑는 비상상황입니다. 인수위도 없습니다. 국정연습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실전입니다. 곧바로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해결해내야 합니다. 누가 준비됐습니까? 누가 든든한 후보입니까? 누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준비 끝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진 적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재벌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치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국민의 무거운 짐 덜어드리겠습니다. 실력이 백을 이기는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제2의 정유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청년 꿈을 뺏는 3대 비리, 입시 비리, 경력 비리, 취업 비리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께서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그날까지 저 안철수 대한민국의 모든 불공정과 전면적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20년 먹거리 필요합니다. 저는 혁신의 전쟁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호남 정신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